속에 담긴 따뜻한 말들, 도시 속에 퍼지는 꿈의 울림, 조심 잃지 않고 걸어갈 때 백은 종의 모닝콜이 우릴 깨워.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내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싸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꿈꾸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추신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022년 7월 24일 금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분란이 아무리 깊어져도 더 좋은 일이 가까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의 진실을 덮으려고 내란 잔당들이 궤변을 들어놓고 국민의 눈과 가리려 해도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결코 진짜 대한민국 꼭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정의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고 왜곡된 역사는 결국 바로잡히게 됩니다. 오늘도 그 희망의 길 위에서 힘차게 당당하게 조심 잃지 않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한승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 비가 많이 왔는데 며칠 동안 세차게 내린 빗줄기에도 우리 답답함이 다 씻겨나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힘차게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류의 논의가 흉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배재고 야교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주었죠. 학생들이 정상적인 아픔을 희화하고 타인의 상처를 응원을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은 교육이 지식을 넘어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제1고의 관용 과연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9일부터 3차례 걸쳐 배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씩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교육이란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참 충격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반 학생들 중 나를 포함한 2명만 빼고 전부 다 잤다. 이재호 이사장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도 상관없지만 들을 학생들은 확실히 들으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이 전부 자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혐오 표현이나 일배에 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았다.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는 말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혐오 표현이 존재하는지, 왜 그것이 나쁜지조차 배우지 못했다. 교육은 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 배재고 학생들도 문제지만 이재호 이사장은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한 것입니까? 남학생의 70%가 일배식 장난을 치고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학교 현실은 알고 간 것입니까? 언론과 어른들은 큰일을 하고 벌떡벌떡 뛰지만 정작 우리 학교가 큰일 났다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학생은 없다는 배재고 내부 증언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시행하는 땜질식 교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유에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소장님, 네. 아이들이 이렇게 일베놀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 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지적하면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어떤 교사는 학생이 담배 핀다고 야단했더니 얼마나 부모들이 난리를 폈는지 그 네. 어디 가서 자살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교사도 계시던데. 배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사태가 있고 나서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이제 사과를 했을 때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학생들 어깨 펴세요. 아이들의 잘못은 이제 어른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너무 깊이 공감이 가고요. 이번이 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어떤 것이 혐오고 이 혐오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이걸 좀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반쯤은 벌써 좀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래요.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의 그 어떤 장난스러운 응원 구호 때문에 그 학생들의 그 앞으로 진로가 막힌다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주고 다시 하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젊은 학생들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 아이들을 네. 잘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서도 일베놀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그건 나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아이가 담배 피우는데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그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을 봤을 때 교사들의 지금 현 위치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우리 정치인들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법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늦었지만 학교 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 원칙 마련에 나섰습니다. 혐오와 차별, 허위 정보 대응, 디지털 시인성 등 그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문제를 정면 돌파할 효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도출시키는 것이 이번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민주당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플랫폼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문이꼴 방송 출연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 뜻을 밝히고 자기가 주인임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이 돼서 시장의 문턱 낮추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지난번에 억울하게 이제 기소당하고 검찰의 조작 수사의 피해자가 됐죠.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데 보안 수사권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 보안 수사권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보안 수사권을 누가 뭐 안 하려고 했다고 자꾸 떠드는데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결정 난 거니까 보안 수사권으로 더 이상 남들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또 보안 수사권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실 이성만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네, 우리 모니콜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마 나온 지가 제가 이제 무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백운정 선생님이 한번 불러주셨고 또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엔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참 반갑고 정겨운 곳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올 초에 그러니까 2월 12일이었나요? 2월 그때 12일. 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뭐 소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코멘트 하셨더라고요.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인권이라든지
또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적이 있는지, 희생시켜 온 적이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직경했었던 것 같은데 참 긴 시간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의욕을 털어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사실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보루와 같은 집단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숭고한 검찰 어떤 그 권력을 특정 정권을 옹호하는데 또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데 그걸 쓰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3년도에 벌어졌던 송영길 지금 후보님이시죠. 대표 후보님이신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이렇게 3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네. 이게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결과 앞서서 얘기했듯이 올 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지금 송영길 후보, 당대표 후보, 송영길 대표는 또 감옥까지 가서 상당히 긴 시간 그 감옥 생활도 했고 그때 함께 이제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해서 이번 지난 총선에 출마도 못하고 그랬는데 2023년 22대 총선 출마도 못했고 그랬는데 복당하셨어요? 그래 복당을 했습니다. 아, 복당하는데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저 자체는 반대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윤관석 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삼선한 의원인데 그 의원이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엄청 그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결국 꽤 있으신가 봐요. 글쎄 뭐 영향력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반대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고 그게 결국은 최고위원회에 가서 투표까지 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원들끼리.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좀 피해감을 느꼈고 저는 복당이 정확히 된 거는 아마 작년 12월 17일인 것 같아요. 근데 통보를 못 받았어요. 아까 복당이 됐으면 네. 저 복당 됐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가 3월 달에 송영길 대표가 복당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년 12월 17일 날 복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서운했던 게 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참 핍박도 당하고 피해도 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무죄를 받았는데 좀 동료들이 이렇게 환호해주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분들한테는 지나가는 일상이었고 나 개인만의 문제인가?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글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는 약간입니다. 네, 그래요. 정적이라는 거. 예,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정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정적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적끼리 요즘에 당 대표 선거에서 서로 많이들 공격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적은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고 지금 검찰에 지금 억울한 기소로 이렇게 당하신 거잖아요. 송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이성만 의원 몇 분이 그렇게 당하고 다들 지금 정치가 지금 거의 끝나버린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번 그 검찰 완전 해체시키고 새로 이제 중수청 기소청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가까이 지인직 처리되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제일 처리 늦게 한 게 보안수사권 밀어붙여서 끝내고 대표 그만뒀어야 되는데 보안수사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처리 안 되고 있는 부분 검찰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조작기소 당한 분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수사권을 갖다가 이제 검찰이 할 거냐 또는 경찰이 할 거냐의 수사권 배분 문제의 인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 자유당 시절에는 사실 경찰권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권이 제한되고 대신 검찰권이 컸는데 이 검찰들이 수사권을 갖다 남용하면서 70년 동안 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으려면 일단 논쟁적인 어떤 장단점은 두 번째 치고 이 검찰의 권력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폐지시켜야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예를 들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남용할 소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문제지. 지금부터 경찰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70년 역사의 검찰의 남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역사적인 판단을 할 때 야, 검찰에 대한 걸 이렇게 엄정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과정 속에서도 잘못해도 엄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친일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수십 년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요. 수사권을 없애는 건데 잘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된다는 이거 기우지 않아요. 그럼요. 아니 검찰 하는 검사들이 뭐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어느 정치를 잘못한 사람은 정치 생명을 끝을 내야 되고 검찰이 수사권을 잘못했으니까 수사권을 안 주고 저거 안 주면 AI 보안권 주면 되잖아. AI는 정확하지 않아. 지금 챗GPT가 사람보다 얼마나 똑똑한데 뭘 걱정을 해요. 아니 나는 보안수사부를 새로 만들어서 정말 공정한 사람들이 임명해서 보안 수사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회 피해자가 많아서 또 뭐 억울하지도 않은데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부서를 좀 더 키워서 국민들이 수사에 불신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럼요. 왜 검찰한테 주려고 그러냐? 검찰은 아예 그냥 기소권도 안 주고 없애버리는 게 저 속이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했던 말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 종결은 그건 역사적 판단이에요. 논리적으로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들한테 더 이로울 거냐라는 실리적인 문제 이전에 네. 역사적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할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 해방되었을 때 친일파 중에서는 뭐 선의의 친일파도 있을 수 있고 좋은이란 친일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방이 됐고 친일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역사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판단을 가지고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청산이 안 된 것이 지금의 화글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게 이로우냐 합리적이냐라는 문제 이전에 역사적 판단. 7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검찰의 남용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역사적 준엄한 명령이다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는 수년간 검찰 해체 얘기를 수만 번 하고 다녔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부 검찰 해체를 얘기했지 언제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고 그랬어요? 문재인 때 검찰 개혁하자 실패했는데 어떤 놈이 검찰 해체를 개혁으로 바꿔가지고 요즘에 검찰 개혁하는 게 보안수사권 줄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까지 앞으로 검찰 개혁하지 말고 해체돼야 돼요. 지금 이상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일제 검찰이 그냥 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니까 다시 검사했고 일제 청산이나 똑같은 게 검찰 해체란 말이에요. 왜 어느 때 갑자기 검찰 개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여러분들 검찰 해체로 가야 되지. 해체를 해서 완전히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검찰총장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가야 맞는 거지. 지금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자꾸 해서 물타기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검찰 보안수사권 가지고 이제 해서 논란 일으키지 말라. 안 하기로 했다. 맞아요. 맞죠? 안 하기로 한 거 맞죠? 일단 역사적 판단입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검찰 개혁이라 하지 마세요.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김영수님 더 이상 수사권 폐기 이거 하지 마세요. 하기로 다 청와대랑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결정했죠. 네. 이제 더 이상 검찰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고 서로 공격하니까 이제 뭐 검찰 수사권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정성은 법무장관 같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막 그거 따지더라고. 윤호중 장관이 오히려 저 말은 바로 해야죠. 검찰 수사권 주고 싶은 사람이 정성호 그 사람도 사법고시 출신 아니야.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게 하는 것 설마 같아요. 그렇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을 여기서 끝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댓글로도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생산적인 얘기하고 이제 이상만 의원이 이제 복당도 하고 모두 선고 받았는데 첫 번째 이제 뭔가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먼저 출마의 출사표 좀 말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1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만 따지면 한 6만 명. 옛날에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숫자가 한 2,300명이던 시절이 불과 한 1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5천 명. 그러니까 뭐 한 25배 이상 이렇게 늘었죠. 이렇게 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 잘해주기 위한 기대. 그런데 이 기대가 곧 당의 판단이고 당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문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우리 민주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의견을 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당을 운영하는 것도 마치 국민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듯 우리 당원의 뜻대로 당이 운영이 돼야 민주적인 당이 되는 거고 또 향후에 집권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시당위원장 출마한 거는 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인천시당이 과연 인천시에 있는 우리 권리당원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반영돼서 결정되는가 또는 시당이 결정한 걸 우리 당원들이 그거를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새롭게 고쳐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인천시당을 좀 뜯어 고쳐서 당원과 함께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그를 토대로 해서 민주적 기반을 좀 완성하는데 좀 초석을 놔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당위원장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인천시장에서부터 그럼요. 열어보겠다라는 예.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멋진 출마의 변을 듣긴 했는데 네.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에 도전하신다는 거는 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 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살짝 듣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실력도 있고 하시니까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임원 자리도 제안 받았고 이런 좀 편한 길도 제안을 좀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좀 편한 길이 아닌 다시 이런 좀 선출직 또 이런 걸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건이나 또 누군가가 그런 계기가 되어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작년 12월 17일 날 복당으로 평당원이 됐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한 10년 했었는데 내가 평당원이 됐는데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의 공천은 상당 부분 시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시당에서 결정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 가장 기초가 되는 당원들 시민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또는 형평성에 이건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당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방향성을 가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쟁 관계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 경쟁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공적 이익이 무시된 채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편가르기 하는 모습조차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월 말인가 이제 국가직 자리를 이번엔 제안받았어요. 국가직 자리를. 그래서 제안받았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송영길 대표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국가직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눈에 보는 것을 그냥 넘겨두고 그냥 내 국가직 간다? 요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후보죠, 지금은. 후보님도 그게 좀 맞는 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 인천시당 좀 바꿔야겠다. 이 잘못된 관행 바꾸고 당원, 아까 얘기했던 당원이 주인 되는 그런 인천시당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본 겁니다. 불의를 외면하실 수 없군요. 아니 그거를
눈 뜨고 본다면 제가 3년 동안 검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정치 활동을 이어오는데 저게 내 소명이지. 내가 3년 동안 너 고생했으니까 너 편한 자리 가서 좀 잘 살아. 그래서 편한 자리 가서 사는 게 내 3년 고생한 소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인천시당위원장을 출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제가 이 모닝콜 한 지가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 1년하고도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바라던 바는 정말 정권 재창출이 목표다. 정권 재창출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 다른 것 중간에 어떤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더라도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5년간 이걸 하기로 했잖아요. 2030년 6월 말까지 했는데 지금 1년도 채 되기 전에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해보니까 다 잘못한 것 같아.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잘못해가지고 지도 어떤 리더들이 잘못해가지고 밑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밑에 있는 리더라고 적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어떤 가짜뉴스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짜뉴스를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 막 누가 미우면은 없는 사실까지 있는 것 마냥 만들어서 하는데 민심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인천 시민들 많이 만나볼 텐데 인천 시민들의 민심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인천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은 전국의 파라메타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치수를 나타내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긴 한데 최근에 와서는 좀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판점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 지역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많은 비판을 하게 해줘야죠. 또 들을 건 들어야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을 이루어야 당원이 중심되는 시스템을 이루어야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를 이뤄가는 또 초석이 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만 전 의원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인천시당 모습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인천시당을 당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요즘에도 당원 중심이 아닌가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냈는데 그간 인천시당은 당원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전국의 시도당의 문제인데 사실 그 시도 그 위원장들이 대부분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다 여의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당 일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좀 휴업 상태에 사실은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이런 지방선거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되면 그때 이제 막 급조돼서 모입니다. 모이면 그때 소위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판을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좀 유리한 사람, 또 자기한테 힘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밀어주게 되고 또는 같은 당내지만 자기하고 또 이렇게 보면 경쟁해야 될 구조에 있다 그러면 약간 터부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에 시당 내 또는 도당 내에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도당을 근본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서서
민주적 통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휴업 상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당원들과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당원들의 감시도 받고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이게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향후의 집권을 계속하는데도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요. 지금 뭐 인천도 이번에 이제 박찬대 시장이 당선이 됐고 인천시장도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된 곳은 강화 옹진하고 동구 미추홀 윤상현 두 사람뿐이 없지 않아요. 다들 이번에 두 사람이 나입니다. 두 사람이 나. 그래서 인천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또 1년 지나면은 이제 총선도 되잖아요. 이번 그 시당위원장 되면 총선도 이렇게 천도지휘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2028년에는 민주당을 두 곳까지 전부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시당 출마하신 겁니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당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방선거 때 급조돼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임할 때는 보통 지역위원장의 개인기로 지역을 말하자면 커버하고 또는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좀 토양이 괜찮고 민주당이 당선되기 편한 곳 같은 데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다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우리가 옹진, 뭐 강화, 뭐 영종은 좀 그렇지만 뭐 중구, 내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윤상현 의원이 있는 뭐 미추홀, 뭐 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시당을 정상화시켜서 올려간다면 당연히 두 곳을 위한 좀 태스크포스 팀도 좀 구성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 같으면은 지역위원장 혼자 커버하기 힘드니까 그럼 시당이 나서서 대처하고 또 시당에서는 각종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박찬대 시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협조를 갖다가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가 됐을 때 저는 두 곳도 다 이길 수 있고 다음번 총선에서 인천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초석을 다질 생각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완벽히 거둬야 되는데 요즘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성만 의원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지금 1년 전에 이재명 정부를 보는 인천 시민과 현재 인천 시민들 보면은 민주당에 지금 이런 내분이 있어가지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이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 이런 논란 내분 이렇게 뭐 이런 당청에도 내분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 이번에 이제 전대에서 이제 당원들이 투표도 하고 자기 의사를 밝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배후를 보면 결국 국민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결국은 이 민주화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한 150만 명, 인천에 한 6만 명이니까 결국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봐요. 근데 이런 당원들의 뜻에 움직여야 될 문제를 근데 예를 들자면 유력 정치인들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이 당 내부의 문제는 당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잘 파악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때는 내부적 갈등의 소지가 되고요. 제가 인천시당을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민심을 역류하면은 배가 뒤집어진다. 뭐 민심은 바다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말씀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민심을 역류해서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한 부분에 이번 논란이 있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똑같이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 인천 시민들도 다 대부분 그런 생각 들으시죠? 아니 이제 뭐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죠. 네, 많이 예. 우려하지만 예. 표현 방식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자기 의사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은 뭔가, 또 좀 더 축소하면 우리 당원들의 뜻은 뭔가를 잘 살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따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의 뜻도 반영하고 당원들의 뜻도 반영하고 또 장단점도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울에서 우리 대표니까 나는 서울에서 대표면 열심히 해야 돼요. 민주당이 최고위원이 됐으면 최고위원직만 열심히 해야 되고 인천시당위원장이 되면 인천시당 일을 해야 되는데 더 큰 틀에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맞잖아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데 당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이낙연 대표가 그때 180석 만들어놨더니 게 국무총리하다 왔잖아. 와가지고 당원을 보지 않고 당 지지자를 보지 않고 대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체 국민을 보고 당대표를 하니까 망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한 분들 지난번 최고위원 돼가지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다 나간 사람들 있었잖아. 새로 선거했는데 그 뒤에 분란이 더 심화됐어. 그래서 시당위원장 되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시당을 위해서만 일을 하셔야 성공한다.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만 하고 당대표는 당대표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꼭 좀 말씀드려주고 싶은데 어때 공감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당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되고 또 당원들이 비판하고 질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천시당 홈페이지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당원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어요. 아마 이게 이런 그 고객들에 대한 게시판이 이렇게 불비하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나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시스템의 큰 문제구나. 그 다음에 아니 결정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해서 비판을 받고 또 문제점을 지적받고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해. 무슨 뭐 그게 극빈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주 근본적인 원리 결국 국민들의 뜻이 뭐냐 당원들의 뜻이 뭐냐 그거를 잘 살피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 중심적인 뜻에 맞춰서 가는 그 체제 그 민주화를 이루는 그 체제 그거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예.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만들어야지. 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뭔가 이제 항상 일관되게 네. 진짜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 진짜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활동적인 아니, 조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아까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고 그것을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박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루고 우리 부모들이 그냥 돈을 벌어도 그냥 애들 교육에 그냥 저 같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막 그냥 공부하게 말이야 부모가 눈물로써 하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서 산업화도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국민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국민 뜻을 살피고 당원들의 뜻을 살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집단 지성이 이루어져요. 뭔가 집단 이성만 지성이. 의원님께서 이제 인천시당 위원장이 되면 진짜 이 당원 주권 정말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드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팍 제가 오는데요. 팍팍 틀죠. 네. 그 어쨌든 이제 2년 남짓 남은 총선 승리 중요하지만 사실 또 당면 과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민선 9기 우리 네. 박찬대 인천시장의 성공도 함께 또 중요하잖아요. 거기를 또 전폭적으로 지지할 청사진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론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송영길 시장님께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시장이 됐고, 그 다음에 박남춘 시장님이 2018년. 그러니까 중간에 징검다리로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4년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4년을 못했어요. 네. 이것이 결국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연속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마음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서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사람들의 바라는 열망이 뭐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뜻에 맞춰서 방향을 제시하고 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당위원장이 되면 이런 뜻들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할 생각이에요. 이게 뜻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뜻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슈는 제가 던져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정책 수단과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여부는 우리 집행인으로 들어간 시장 또는 구청장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거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 인천시의 당원들의 의사는 뭐라는 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재원과 돈을 쓰는 일이니까 그 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뭔지 당원들의 평가는 뭔지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달을 통해서 우리 시장, 구청장들이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뭔가 살아있는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쨌든 근데 또 그런 거를 잘 하시려면 일단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번에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 좀 치열하더라고요. 3파전이라고 들었는데 그 한 언론은 이 세 분의 후보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정일영 의원은 안정, 허종식 의원은 통합, 또 이성만 전 의원님은 개혁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키워드에 좀 동의하시는지 의원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천시당은 중요할 때 이런 지방선거 때나 급조돼서 모였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돼서도 안 되고요. 통합될 대상도 없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시당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꾸는 방향성은 당원들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보다는 좀 더 혁명에 가까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주 잘 잡았네요. 언론에서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당 위원장 출마자 두 분은 현역 의원이고 이성만 의원님은 지금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역은 아무래도 좀 어떤 그 강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성만 전 의원님의 강점,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시당 위원장에 당선될 게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이제 당선되는 방향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당원 주권이 왜 필요한지 또 당원 주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역설을 해서 우리 권리 당원들의 동의를 이제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두 분의 이제 우리 경쟁자는 현역 의원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도 현역 의원 생활해봤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니 국회 가서 일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금토는 또 지역 민원 해결해야죠. 또 일요일 날은
뭐 지역 행사 뛰고 시당 갈래도 시당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출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여의도 가서 일하시는데 아이 그러면 손은 누가 돌보고 아니 외양간은 누가 고치냐. 오히려 제가 검찰의 탄압으로 제가 원해가 됐지만 원해가 된 내가 오히려 적임자가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시당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올바른 방향성이 돼서 내 일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일 못하면 이성만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옳은 방향으로 일할 리드점을 파악했고 이 리드점 파악의 대응의 결과로 저는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거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또 우리 인천시당 주변으로 해서는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이에요. 해서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시당을 이렇게 개혁시킬 적임자가 일단 출근을 해야 되잖아. 출근을. 그게 저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출근 안 하고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저보다 더 적임자가 있다. 이게 이거 출근을 안 하는데 무슨 적임자예요? 강점은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에만 온전히 소도 돌보고 외양간도 고치고 이것만 저는 그냥 전담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일 안 하고 식당 위원장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다. 아까 내가 각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식당 노당은 대부분 현역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별로 잘 못 할 것 같아. 국회의를 하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많은 이성만 원의 강점이다. 우리 이거 어떻게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위원장 선거는? 저희가 이제 인천 시당위원장 선거 같으면 8월 8일 날. 그러니까 누가 찍어요 그걸? 권리당원 찍죠. 우리 당원한테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한번 이 얘기 좀 해보세요. 찍어달라고. 내가 시간이 많다. 이럴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모순 컷이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나온 그 말이 정확한 건데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본인 스스로 주인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다른 모든 객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주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선거지만 이 선거의 하나의 결과로 주인임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같이 갈 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진짜 깨어있는 분들이고 진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체의식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서울의 소리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도 권리당원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에서 출연하는 걸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그거를 실현하려는 시간이 그럼요.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 우리 이성만 의원이 이 강점이다. 잘할 수 있다. 좀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아니, 합니다. 제가 검찰이 탄압을 받으면서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가? 이거 출마를 못하게 하고 원외로서 특정 일, 특히 인천시당 개혁에 집중하라는 이게 뜻인가? 너무 제가 또 비약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뜻이 실현되려면 이제 주인분들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저희 그래도 선택에 도움을 드리려면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안의 질문을 지금 우리 작가가 물어봤더니 부동산을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인천도 부동산이 만만치 않고 이 부동산은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전략분석팀에서 기가 막힌 대안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곧 발표할 얘기인데 우리 민주당이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하려고 하나 뭘 만들고 있는데 부동산 민심 정말 민감하죠. 자기 재산이 걸린 문제라 어저께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왜 부동산을 현안으로 고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진짜 우리 민주당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인권이라는 문제, 참여라는 문제 얼마나 그거를 우리가 강조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 재창출이 안 된 거는 부동산 문제가 컸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고공 지지율을 가졌음에도 결국 끝에 가서는 부동산 문제, 이 문제가 또 발목을 잡았고요. 또 현 정부 체제 하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용인, 뭐 의왕, 뭐 구리, 뭐 하남, 그 다음에 성남,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했던 그 성남 이런 데를 다 지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방향성이 잡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참 깊은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이런 대토론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저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6년간 가르쳤어요. 대학원생을. 그다음에 대학에서 그 도시계획을 제가 한 2, 3년간인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저 국토위를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의원들이 하도 국토위를 뭐 간다 그래서 다 양보하다 보니까 못 간 거지. 사실은 저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대통령께서 어제 직접 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주재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뭔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막 이렇게 주재하고 이런 건 좀 이렇게 낯선 풍경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 문제 전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게 뭐 어제 당시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그걸 향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좀 토론회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그 토론에 대한 총평 한번 뭐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좀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고시 붙어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써준 거대로 대통령이 읽고 그걸로 일부 질문 있으면 장관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써준 걸 지시를 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셔갖고 바뀐 게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거꾸로 장관이나 또는 공직자들한테 답변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스템적인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민주화론을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제가 본 거는 똑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통합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의견들이 좀 다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 국민들조차 전문가들조차 통합된 의견을 만들지 못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대토론회를 거쳐서 이 토론회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겠다라는 게 확실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연구와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오르고 얼마 떨어지고 사람들이 저항하고 안 저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당신들은 어떻게 세금도 내고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로드맵이 우리 국민들한테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예측 가능성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해법에도 해결에도
정답이 있나요? 아이, 그럼요. 정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각 정부들이 정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 오늘 이성만 전 의원님은 전문가시라니까 정답 비스름이라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이 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이 땅을 인간한테 줄 때 돈 받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준 거예요. 어떤 땅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존재했죠. 존재한 거고, 근데 그 땅 위에 인간이 만들면서 기반 시설 많이 투자하고 뭐 철도도 많이 깔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또 관련된 시설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거고,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단순합니다. 인간이 특정 지역의 용도를 지나치게 다양한 이런 기반 시설을 투자해서 이걸 집중화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 시스템의 분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한번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의 문제 중에서 종부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종부세 자체도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 세금 내는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어저께는 집값이 10억 원이니까 1,00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정부가 평가해 보니까 이거 20억이 됐네요. 이제 3,000만 원 내십시오. 이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측하지 않는 상황을 물어서 정부가 세금을 내게 하면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걸 떠나서.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일본 예를 봐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집, 내가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나만 집 여러 채 가지고 부자 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부동산은 땅은 딱 정해져 있잖아.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늘릴 수도 없는 건데, 이걸 개인이 많이 독점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 또 부동산 때문에 일본 전례를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도 높은 시장 개혁을 예고하고,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선거나 표 때문에 내가 개혁을 안 하지 않을 거다. 지난번 X에도 한 몇 달 전에 계속 쓰고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전국이 시끄러워지니까 요즘에는 좀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자들,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고, 강남 같은 데는 대구보다도 표가 안 나와요. 강남이. 저 타워팰리스에는 10%도 안 나오는데 투표하면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부동산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저항, 이분들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내가 낼 각오가 돼 있어. 내가 세금 내 5천만 원 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저항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1,000만 원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러면 저항합니다. 왜냐면 해야 되겠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게. 근데 우리의 부동산 세제 시스템이 약간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철도 하나를 놔도 강남을 경유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이라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 항상 1 이상, 즉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일산이나 이런 쪽으로 철도를 빼려면 안 나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집중화된 데는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집중화된 데는 더 집중하고, 이미 집중되지 않아서 소외된 데는 더 소외되는 시스템을 우리 정부 내부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제도를 하나씩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부 시스템 중에서 부동산을 집중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서 이 시스템을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대안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집을 이 얘기 정부에서 이렇게 미리 이 얘기해야 되겠네. 집을 비싼 집 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네. 부동산 정책 우리도 만들고 있는데 미리 예고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10억짜리 살 때는 1,000만 원 내도 20억짜리 사면 5천만 원 내야 된다는 예고를 미리 해줘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왜 안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게 하지. 바로 이제 미국 시스템인데 네. 뭐냐면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당시 가격이 얼마로 올랐을 것으로 평가가 됐어. 그러니 세금 더 내. 이 시스템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 때는 알잖아요. 그러면 살 때 자기가 30억 주고 사 그러면 당신 세금을 중개사에서 당신 세금을 1억 5천 냅니다. 그거 각오하시겠습니까? 그렇지. 그거 부동산 각오하면 부동산 하는 중개인 사무실에 30억짜리 참 앞으로 1년에 세금 5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표 붙여놓으면 이거 되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니 되잖아. 그거는 어차피 계산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자기가 알고 산 건데 그건 자기가 책임질 네. 일이죠. 맞아요.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도 해결을 꼭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야 되고 당정이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지금 원망하고 뭐 잘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번에 당대표로 뽑힌 사람과 최고위원으로 뽑힌 사람이 지난번에 전체를 나는 안 밟아야 된다고. 지난번 정청래 1년 대표할 때 최고위원 회의는 어떤 민주당이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개파 싸움만 하는 이런 거 보였는데 이번 대표나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뭐 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당원이 됐든 국민이 됐든 선택을 받으면 국민들이 뽑아준 거고 당원들이 뽑아준 거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우리 당원들의 민심 또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고 또 수시로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국민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의 평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 정치적인 출발이나 과정은 특정 세력과 같이 함께서 시작을 했을지는 몰라도 내가 뽑힌 이상 국민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또 눈치를 본다는 그런 의식이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찮은 어떤 직을 맡아도 그 직에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면 죽는다. 이 일 제대로 보면 난 죽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하면 다 망해요. 이 사업이 성공 안 하면 나는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그 사업이 성공돼요. 성공한 사람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야 이거 안 돼도 나 괜찮아 이러면 다 망하는데 최고위원 된 분들은 최고위원 아니면 나는 정치생이 끝난다는 각오. 대표는 대표 이거 제대로 못하면 정치생 끝난다는 각오로 해야 되지. 다른 수순을 생각하면 이낙연 꼴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당위원장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출마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천 시당위원장 출마하는 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권리당원을 향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반복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소심 선생님에서 얘기한 최고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활동 내역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잘했으면 이 사람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못하면 정치 관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선택해 주시면 제가 2년 후에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요. 제 못한다고 평가받으면 저 정치 관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질문 좀 주세요. 네, 일단 시당위원장 정말 되시면 당원 주권 시대 잘 열어가실 것 같고 현안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정말 바쁘게 일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네. 네, 어제까지는 또 그렇게 멋지게 또 부동산 토론회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고 오늘부터는 또 해외 순방에 나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 3개국 거기다 또 독일까지 이렇게 돌고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픈 AI CEO나 또 젠슨왕이랑 해외판 깐부회동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기대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AI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AI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 실리콘밸리의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딱 거기만 집어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본들 또 많은 새로 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또는 벤처 캐피탈하고 서로 조인을 아마 하는 거를 모색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미를 들으시잖아요. 남미 칠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들리는데 다 자원 부국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소재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미하고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일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독일의 100년, 200년, 300년 된 전통 기업들이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팔려가고 있는데 그 전통 기업들이 가지는 기술력이나 특히 기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네, 엄청난 제조 특허도 강국이잖아요. 갖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그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협력을 잘 모색을 하면 우리가 독일 경제가 되살아오는데 좀 힘도 보태고 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우리가 또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가는 것 같고요. 대통령님이 참 바쁘셔요. 대통령께서 참 바쁘시고 힘드신데 하여튼 이번 순방길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또는 초석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지금 대통령 굉장히 바쁘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뭐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 지금 갈등들이 심화돼 가지고 비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에 그래도 좀 미래가 보인다. 다른 대안은 없지 않아요. 이재명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성공해도 된다면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비판을 하더라도 좀 애정어린 비판을 해달라. 막말하지 마라. 내 자식한테 너는 안 돼.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사랑해서 생각해서 그렇으면 말도 절제 있게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독한 말 잘하면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가 끌어요. 나도 막 독한 말하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 비판하면 사람 많이 와서 볼 거야.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나이 먹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해서 덕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덕이 없어 보이는 사람 보세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얼굴에 잔뜩 짜증만 내고 찡그리고
남 비판만 하고 남 욕만 하는 사람 말로는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은 지보다 덕이 더 중요한 거라 덕을 좀 갖춰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어린 비판, 성공을 위해서 하는 비판, 쓴 약이 되는 비판 이런 거 좀 해주지 비판을 위한 비난 이런 것들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시간 다 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만 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충분하게 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제가 하여튼 2년의 어떤 임기를 주어지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만약 이게 잘못되면 제 정치적인 미래까지도 다 걸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하튼 이 당을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건 우리 당원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실 몫이고 또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정치를 배울 때 했던 말들이 그거였어요. 들었던 말이 그 연못에 보면 연꽃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 흙탕물이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쭉 올라와서 물 위에 올라오면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싸우고 이러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면 제가 연꽃처럼 환하게 키워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연꽃처럼 환하게 이재명 정부가 꽃을 피워서 다음 재창출 정권 성공해서 2030년 6월 말일날 내가 여기 웃으면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정권 창출 실패하고 아마 저는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왜 그러셔요? 연꽃 피워야죠. 2030년 6월 말일 이 5년 딱 5년 되는 그 새벽 5시에 생방송하는 유일하게 새벽 5시에 방송하는 초심의 모닝콜이 웃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2의 희망찬 모닝콜 2050년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7월 24일 금요일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조이대 김건희 치맞춤 잡고 뭐하는 거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최대 관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에 대한 대법원 선고였습니다. 그 결과가 당초 오늘 오후 나올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명태균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배포된 것이란 1심 판단과 명태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란 2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국민 앞에 말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무기한 연기입니까? 윤석열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한 점에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세훈도 유죄 판단을 받았죠. 이제 김건희도 유죄 판단을 받는 그런 차례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연기하니까 정말 답답함이 커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없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도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을 바로잡아 그들이 어떻게 선거를 주장했고 대통령직을 강탈했는지 명명백백히 온 국민 앞에 천명하길 대법원에 촉구하면서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희망차고 뜻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